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그 1학년 대학 학과 체험 활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못하고 지금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또 시험은 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진도가 우리가 조금 늦어서 선생님이 미리 영상을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좀 이번 수업 시간에 좀 잘 듣고 시험에 좀 준비를 해 주고요.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은 선생님이 요거 다음번 거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94페이지 그죠? 분열 토마토 축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학습지 뒤에 보면 요 사진들하고 좀 적을 게 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영상으로 쌤이 유튜브 영상으로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 왼쪽 요 사진 같은 경우에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죠. 리우 카니발에 대한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 우리 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었고, 그다음에 삿포로의 눈 축제, 요것도 우리 영상을 한번 봤었죠. 그리고 요거 오른쪽에는 지금 이 분열이죠. 스페인의 분열 토마토 축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내려가서 그 위치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위치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유럽입니다. 그죠? 유럽의 이 지중해 지역, 남부 지역이죠. 그죠? 한번 기후적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그 분열의 토마토 축제가 되겠죠. 분열의 토마토 축제.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일본의 맨 위에 있는 북해도죠. 그죠? 요거는 삿포로 눈 축제. 가 되겠고요. 이 펜보다 이 펜이 더 날란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지금 이탈리아죠. 그죠? 이탈리아니까 베네치아 가면 축제가 되겠죠. 베네치아 카니발. 이게 좀 더 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브라질이죠. 남미죠.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자, 95페이지 보게 되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TV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집단이 자신들의 자연환경과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형 문화유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의 유형을 보게 되면 세계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팔만대장경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몽골의 나담 축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골에서 7월 달에 이제 몽골 전역에서 뭐 공연도 하고 말타기도 하고 뭐 그 씨름도 하고 뭐 이런 민속 경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탱고 축제 이런 것도 있고, 터키의 메블라나 루미 축제라고 해서 뭐 쌤도 이건 잘 모릅니다만 터키의 책에 보면은 매년 12월에 열리는 축제로 이슬람의 신비한 춤사위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무형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용선 축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죠? 카누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용선이라고 표현하죠. 앞에 용머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는 매년 음력 5월 5일 날 중국 전역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포츠여행입니다. 스포츠여행. 쌤은 참 마음이 바쁘네요. 자, 스포츠여행. 자, 우리나라 올림픽 개최지와 연도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죠? 19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열렸죠. 보통 올림픽 하면 그냥 하계 올림픽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어디에서 잘 알고 있죠? 서울 올림픽. 호돌이 마스코트가 호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8년에 요거는 이제 평창이죠. 동계 올림픽. 그죠? 그리고 한국이 4위를 차지했던 월드컵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또 뭐 우리 대구에서 2011년도에 육상대회 했었죠. 그래서 이 메이저 대회를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에 세계 육상대회. 우리나라는 육상 인기가 없습니다만 이 메이저 대회를 다 했던 나라는 총 7개의 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 했죠. 자, 그래서 먼저 올림픽 여행이 있습니다. 올림픽 여행. 자, 의미.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를 방문하여 경기장을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경기를 즐기는 여행이더라. 그래서 관람하고자 하는 경기의 일정 및 행사 장소를 사전에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 보면은 올림픽의 의미와 개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각종 행사가 이제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은 올림픽 하기 직전 전날 밤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야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대 올림픽의 창설과 함께 시작한 건데 그리스 아테네 전쟁에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병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나까지 달린 것에서 기원이 되었다. 이게 이제 올림픽의 꽃이라고 얘기하죠. 제일 마지막 날 하는 거죠. 마라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대와 근대 올림픽의 의의와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고대 올림픽은 자, 그리스인들이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경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올림픽 제전을 이교도의 종교 행사를 규정하고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6년에 프랑스의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1회 올림픽이 개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패전에 의한 프랑스 청소년의 사기 향상과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고, 그러면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각각 몇 년마다, 그렇죠, 4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월드컵 여행입니다. 자, 월드컵 여행 지금 이제 98페이지입니다. 월드컵 여행은 자, 축구라는 단일 종목의 스포츠 세계 선수권 대회를 즐기는 여행이더라. 그래서 이제 월드컵은 축구 대회죠. 그래서 국제 축구연맹 피파가 올림픽 중간 연도를 택해서 4년마다 개최하는 대회가 바로 뭐더라? 월드컵이더라라는 거죠. 월드컵, 여기 가로에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월드컵 마스코트 보게 되면 생김새와 이름에서 지역의 특성, 의미를 많이 반영하더라. 그래서 그 우리 학습지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자쿠미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아마 있을 거면 책에 자쿠미 요 있죠, 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범입니다. 남아공에 아프리카 이제 이런 아프리카 대륙은 이제 사파리 그런 게 이제 상징적이니까, 그래서 그 생일은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날로 이 자쿠미의 생일은 정해졌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이제 플레코가 있습니다. 플레코는 아르미딜로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동물 여러분도 본 적 있죠? 도마뱀, 악어라고 해야 되나? 도마뱀처럼 생긴 애, 그죠? 그 축구와 그다음에 생태환경에 있는 합성어를 만들어서 플레코라고 이제 이름을 만든 마스코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요. 그러면 월드컵을 하게 되면 이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다 적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빈칸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긍정적 효과. 우리나라도 월드컵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었겠죠. 자, 전 세계 국가 이름을 알린다. 그 우리가 이제 큰 대회를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큰 이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기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우리 88 올림픽 때문에 잠실주 경기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대구에도 뭡니까 이 축구 전용 경기장, 전용 경기장 아니죠. 육상하고 다 우리는 다 같이 쓰니까 이 큰 경기장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입장 수입, 방송료, 후원금 등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해외 진출. 우리도 2002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그다음에 상징적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응원단 하면 붉은 악마. 선생님도 과거에 붉은 악마였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또 이 공교롭게도 붉은색 옷을 입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2002년도에 붉은 악마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장 응원 문화. 그 예전에 우리 2002년도에는 범어내거리, 지금 범어내거리에서도 응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문화도 창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 효과, 대회가 흥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육상이라는 종목 자체가 인기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 좋은 성과를 못 얻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 대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실을 좀 입었을 겁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대회 준비 기간 동안에 부동산 투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경기장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선수 숙소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설 공사로 인해서 공해 등의 환경 오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시설 투자로 인해서 대회 종류의 각종 시설이 그냥 방치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지금 현재 대구 월드 경기장이 약간 그러한 현실이죠. 대구 월드 경기장에서 그 6만 명, 6만 5천 명입니까? 6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인데,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뭐 관중이 많아봐야 3천 명, 보통 한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 텅텅 비어도 두니까 상당히 좀 아깝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전용구장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월드 경기장은 상당히 그 경제적 손실을 많이 가져다 줄 겁니다. 관리는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9페이지. 자, 엑스포 여행입니다. 의미, 다양한 목적에 무엇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에 박람회, 엑스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엑스포지션의 약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 박람회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 박람회를 방문하고 즐기는 여행이더라. 그 국제적인 규모와 체제를 갖추어 개최되는 종합 박람회고, 목적, 인류 상호 이해와 복지 향상, 그리고 인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더라. 그래서 일반 무역 박람회하고는 구분이 되는 그러한 박람회더라. 그래서 최초의 박람회는 1851년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가 되었고, 그게 여러분들 역사책에도 나왔으려나? 만국 엑스포라고 해서 뭐 여러 나라가 이제 참여하는 엑스포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영국은 당시에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최대 공업 국가였고,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게 또 이 엑스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 역할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또 발전상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엑스포를 개최를 했었죠. 우리나라는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2번을 개최를 했고, 엑스포가 개최된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1993년에 대전 엑스포. 지금은 대전 엑스포장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대전에 가면 한빛탑이라고 해서 아주 대전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었는데, 지금은 한빛탑 요거 있죠. 여기 요렇게 생긴 탑이 여기가 빗돌입니다. 얘가 빗돌이. 얘 여자의 이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노란 애는 빗돌이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엑스포는 개도국에서 그 당시에 최초로 개최했던 거고, 또 2012년도에 우리 전남 여수죠. 그죠? 여수 밤바다. 그래서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수에서 엑스포가 만들어지면서 엑스포 이루어지면서 여수에 가면은 KTX도 지금 연결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수에도 뭐 여러 가지 시설, 뭐 선생님도 재작년에 여수 가니까 그 뭡니까 저 아쿠아리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엑스포 광장을 썼던 그 광장을 아주 뭐 잘 꾸며놔가지고 잘 꾸며놨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9페이지까지 얘기를 다 했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선생님이 100페이지 아니죠. 100페이지가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앞단을 안 한 게 있어가지고 66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조금만 이따 봐요. 네, 잘 쉬었죠? 자, 이제 6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안 하고 넘어왔죠? 자, 2단원에 3,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지리 여행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좀 받았죠? 자, 먼저 지구촌 자연보전 여행이라고 해서 자, 지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권역에 대해서 우리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대기권, 암석권, 수권, 생물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세계유산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놔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해보는 거죠. 자, 먼저 천연기념물 여행입니다. 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천연 기념물이란 자, 천연의 가치를 받아서 인정받아서 뭐 해야 되더라? 보호되고 있는 천연물을 둘러보는 여행을 천연기념물 여행이라고 하고, 보존 가치가 높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보호되는 국가 지정, 문화재도 있고 동식물도 있고 지질도 있고 지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 독도가 이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한국 지리 했던 친구들은 잘 알겠죠. 약 460에서 250만 년 전에 동해 해저에서 한 수심이 한 2000m 아래에서 이제 분출을 한 거죠. 점성이 큰 용암이, 점성이 큰, 그냥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죠.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화산섬이고, 독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가 동도고 하나는 소도입니다. 그죠? 두 개의 섬과 주변에 89개의 바위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독도의 중요한 기후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대륙성 기후지만, 그죠? 해류가 아니라 여기는 양성 기후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섬으로 있다 보니까 주변에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얘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고 있죠. 그리고 천연기념물, 흙비둘기 천연기념물 215호, 그 다음에 매 323호, 그리고 타포니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타포니 암벽에 벌집처럼 생긴 구멍 형태의 지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밑에 쌤이 잘 보이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건 참고 자료로 이렇게 독도 주변에 많은 섬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미국입니다. 미국의 데빌스 타워라고 해서 이거는 뭐 영화에도 나왔다 그러던데, 자, 미국 최초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미국 최초의 천연 기념물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을 때 수축 현상으로 생기는 그 기둥 모양의 이 절리를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하는데, 이게 탑처럼 솟아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그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거를 책에 소개 안 돼 있어서 쌤이 한번 찾아와 봤는데, 이게 과거에 마그마가 이렇게 빵 터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맨 위에 있는 층이 3층입니다. 그래서 6천만 년 전이죠. 6천만 년 전에 지하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지표에 있던 3층을 뚫고 올라오지 못해서 그대로 요 안에서 그대로 식어버렸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3층이 뭐하더라?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남아있는 거는 요 큰 산처럼 생긴 요 기둥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데빌스 타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최초의 천연 기념물이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뭐 하기 위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존이죠.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정한 공원 지역을 둘러보는 여행이더라. 그래서 미국의 옐로스톤이 있습니다. 옐로스톤, 미국 최대의 화산지대고요. 그리고 1872년에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1978년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다 같이 보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0만 년 동안에 대규모 화산 분화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땅에 지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간헐천 쪽으로 빵빵 올라오는 그 분수죠. 온천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 온천도 분포를 하고 있고, 또 얘는 흙과 돌이 뭘로? 유황으로 착색이 되어서 노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 옐로우라는 게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뉴질랜드로 갑니다. 자, 뉴질랜드에 피오르랜드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의 국립공원이고요. 얘는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빙하의 침식으로 이루어진 날카로운 계곡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 책의 69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밀퍼드 피오르랜드 밀퍼드 사운드가 지금 나와 있죠, 사진으로. 자, 그래서 거기 빙식곡이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겨 형성된 족곡이며 수심이 깊은 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피오르라고 얘기하죠. 피오르. 그래서 피오르를 관광하는 거는
오른쪽에 밀퍼드 크루즈 여행, 요게 이제 배가 지금 떠 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떠 있는 그게 이제 바닷물이 찼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피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95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990년에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밀퍼드 트랙은 뉴질랜드의 9개 하이킹 트랙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967년 3월 공원법 제정 이후에 국립공원 제도가 본격 운영이 되었고,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지정한 공원이고, 현재는 22개 국립공원 지정이 되어 있고, 뭐 이게 유형별로 좀 있으면 산악형, 해상해안형, 역사문화형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 데는 해상해안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22개로 운영이 되고 있다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세계 유산 여행입니다. 선생님 마음이 참 바쁘네요. 자, 세계 유산 여행. 자, 국제연합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에서 지구가 만든 진기한 자연물을 지정해서 뭐겠습니까? 지정해서, 그렇죠, 역시나 보존이 되겠죠. 보존해오고 있는 자연유산을 둘러보는 여행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그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지형이란 것은 지구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라서, 지구 내적, 이거 세계지를 배운 친구는 여러분도 알죠?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조류운동, 융기 침강이 있고, 조산운동, 습곡단층, 화산활동, 이렇게 세 개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외적 작용은 이제 지구 외부 에너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침식, 운반, 퇴적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가지고 우리 세계에는 다양한 지형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러시아의 바이카로 여행이 있습니다. 바이카로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500만 년 전에 형성된 지구 최대의 호수죠. 그죠? 그래서 담수호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금 붓기가 없는 호수죠. 면적은 31,500제곱킬로미터, 남북길이 636, 둘레 2,200, 평균 너비 48, 그리고 수심이 744m나 됩니다. 아주 깊죠. 그리고 수심이 올라가서 물밑 40m까지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론섬이라고 해서 바이칼의 유일한 그 유인도죠. 유인도, 사람이 사는 섬이더라.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그 러시아의 발카로라고 적혀 있는 고기가 바로 아론섬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돌이, 이 바위가 우리 책에 보면 샤만락이라고 되어 있죠. 그 샤머니즘의 본거지라고 하는 그 샤먼록이 우리 사진에 보면 가운데에 있는 거,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주로 갑니다. 호주에 이제 울룰루 에어즈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 덩어리고, 요게 그 우리 아웃백 스테이크 회사 있죠. 그죠? 아웃백 스테이크 보면 아웃백 스테이크 요렇게 이제 로고가 돼, 아웃백 요렇게 적혀 있던 것 같아. 그죠? 그게 이제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인데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는 호주에 있는 모양과, 그죠? 호주에 있는 거를 따오다 보니까 이게 호주 기업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울룰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억 년 전부터 이 집안이 뭘로 해서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이고요. 얘는 사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래 사자죠. 모래가 이제 암석이 된 거, 사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위 덩어리는 거대한 암체의 상부에 해당하고, 땅 속에 거대한 암체가 또 숨어 있답니다. 또 일출 무렵에는 주황색, 오전에는 젓갈색, 한낮에는 호박색, 일몰 무렵에는 선홍색으로 색깔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서 아주 장관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뭐도 생기느냐? 물이 떨어져서 폭포도 생기더라. 그래서 원주민에게는 아주 신성한 지역으로 인식이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이쪽 지역에 원주민들이 많이 아직도 살고 있죠. 어보리진이라고 하는 원주민. 그래서 여기를 관광을 하게 되면 원주민 안내자가 여기를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극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자, 남극. 우리 남극, 쌤도 공부하기 전에는 남극을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간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해마다 4만 명 정도가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남극의 주변에는 이 서해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 남극 환류라고 합니다. 이 둥근 한자는 이 남극을 이 돌면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라는 거죠. 그래서 남극 환류가 흐르게 되고, 이거는 이제 남이 50에서 60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이환류고, 이제 그 수심 3,000에서 5,000m의 심층부의 바닷물까지 초당 30cm 전후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대해류더라. 그래서 여기에 배를 타고 가면 멀미가 난답니다. 워낙 이게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의 맨 남쪽 해협에 있는 드레이크 해협이 있습니다. 드레이크 해요. 얘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단과 남극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닷길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해협이더라.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제 또 펭귄도, 마젤란 펭귄도 볼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킹 조지 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킹 조지 섬, 우리나라 과학기지, 세종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킹 조지 섬에 있는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가 되겠고요. 한국의, 한축이 아니라 한국의 최초의 남극 기지가 되겠고요. 또 푼타아레나스, 이것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건 칠레죠. 이 푼타아레나스에서 이제 이 남극으로 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이제 모기가 치는데 지금 마쳤다는 종이 울리고 있네요. 어서 빨리 감독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산티아고 남쪽 약 2200 지점의 마젤란 해협에 면한 도시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지나갔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젤란 동상이 있는 곳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칠레의 수도, 여기는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 칠레 중앙부 안데 산맥과 해안 산맥 사이에 있는 분지 위에 있으며 높이 450에서 650m 있는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과 개발 갈등 속의 여행지 변화라고 해서 마지막에 여행지 훼손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어떤 신문 기사를 좀 발췌를 해 왔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요. 지속 가능한, 쌤이 질문을 던져놨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융령과 관련된 신문 칼럼 일부분이다. 이 글을 읽고 환경융령과 여행지 보존의 관계를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쌤이 답변을 적어왔어. 마음이 바빠서. 자, 여행지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중요하죠. 여행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2페이지의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유명한 관광지 가게 되면 그냥 이 밑에 있는 72페이지 사람, 이런 것처럼 사람이 다 대다수라는 거죠.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정작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TV 소개가 되면 그것도 역시 사람들 막 몰려가지고 제대로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죠. 맛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환경 용량을 초과해서 비롯된 여행지 훼손에서 이제 그린란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린란드는 표면의 85%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죠. 그래서 가장 두꺼운 얼음층의 깊이는 3,000m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 급격하게 뭐가 나타나더라? 해빙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해빙 현상이 나타나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 못 보게 되면 결국 우리 후대에, 그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좋은 환경도, 좋은 자연환경도 같이 공유할 수 없다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급하게 많은 단원을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시간에 잘 들었겠죠? 잘 못 들은 친구는 쌤이 그 유튜브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채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쓰던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내셔널 지리그래픽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닝고라고 치면 선생님 또 나오죠.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서도 조금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